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네 돈도 내 돈이야. 매달 월급 800만 원씩 내놔. 단돈 1원이라도 모자라면 당장 여기서 꺼져. 제 이름은 정수아, 32입니다. 서울의 한 게임 회사에서 시니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 연봉은 1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대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서 시어머니가 200여 명의 하객들 앞에서 웃으며 선언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수아는 앞으로 매달 월급 800만 원을 저한테 생활비로 보내기로 했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남편 최준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그 일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객석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시어머니의 자매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야지. 시집 왔으면 이제 한 식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리는 제 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회장의 프로젝터와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야말로 흙빛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분당의 11월, 밤바람에서는 이미 겨울 냄새가 났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빌딩 숲을 빠져나올 때 정수아의 휴대전화 화면은 밤 10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패딩 점퍼의 지퍼를 목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입 밖으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옅은 안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야근만 3주째, 드디어 프로젝트가 최종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이 게임 개발팀의 핵심 프로그래머이자 직급은 책임, 세후 월급으로 800만 원을 받습니다. 남초 현상이 뚜렷한 IT 업계에서 여자가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아는 운이 아닌 새벽 2시까지 버그를 잡고야 많은 집념과 누구보다 두꺼운 낯짝으로 버텨왔습니다. 팀장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3번이나 반려된 기획안을 기어이 밀어붙였고 결국 그 기획안 덕분에 회사는 2억 원의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아래 편의점은 아직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을 밀고 들어가 냉동고에서 생수 한 병과 딸기 한 팩을 꺼내고 진열대에서 인스턴트 짜장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그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마 가슴에 걸린 사원증을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이 테크노밸리에서 그녀 회사의 로고는 너무나도 눈에 띄었으니까요. 모두 합쳐서 8,900원입니다. 수아는 카드를 긁고 봉지를 덜렁거리며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눈밑이 퀭하게 검푸르고 입술은 건조해서 하얗게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32살, 미혼, 독거, 그리고 대출을 끼고 장만한 작은 아파트 한 채, 이 대출금 상환은 2년 남았고 매달 180만 원씩 갚아나가느라 생활은 빠듯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여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7, 8개가 연달아 와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번 추석에 내려오냐? 내 사촌 동생은 벌써 둘째 낳았다더라. 옆집 김씨 아줌마가 너 언제 시집 가냐고 또 묻는데 엄마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 계속 시집 안 가면 엄마는 창피해서 밖에도 못 나간다. 너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냐? 수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하더니 몇 초간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딱 한 글자만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녀는 휴대전화를 가방 속에 툭 던져 넣고는 미간을 꾹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독촉은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그 잔소리. 전라도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부모님은 세상 물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분들의 세상에서 딸이 32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아는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겨울이라 틀어놓은 보일러 덕분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인스턴트 짜장면을 냄비에 넣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반찬통들 사이에서 깍두기와 오이 무침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면을 다 먹은 수아는 소파에 파묻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소개팅 앱 알림창에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최준혁, 나이는 33. 사진 속 인상은 꽤 점잖아 보였고 직업란에는 모 기업 관리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자기소개 글을 눌러보았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여성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이 두 사람만의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런 멘트는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소개팅 상대 10명 중 8명은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어머니의 성화는 도를 지나쳤습니다. 지난달 제사 때 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가 불효자라고, 자기는 딸 덕이라곤 본 적이 없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못 살겠다고 말이죠. 수아는 화면 속 만남 수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만남은 광화문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최준혁은 사진보다 조금 더 마른 체형이었고 다림질이 잘 된 흰 셔츠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의 의자를 빼주며 짓는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수아 씨, 뭐 드시겠어요? 제가 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돼요? 최준혁은 카운터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한 잔에 4,500원. 자리로 돌아온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컵을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게임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많이 바쁘시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막바지라 야근이 좀 잦아요. 여자가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없는데? 최준혁은 수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치 굳건한 약속이라도 하듯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제가 수아 씨 먹여 살릴게요. 회사는 그만두고 집에서 쉬셔도 되고 아니면 소소하게 하고 싶은 일 하셔도 돼요. 수아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은 그 어떤 소개팅 상대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IT 업계 남자들은 대개 월급이 얼마인지, 대출은 있는지, 부모님 직업은 무엇인지부터 물어봤습니다. 마치 취조하듯 차가운 질문들 뿐이었죠. 하지만 최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가 힘든 건 아닌지, 고단하진 않은지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빨대로 얼음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일을 꽤 좋아해요. 그것도 좋죠. 최준혁이 활짝 웃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여자는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침대에 누워 최준혁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투, 의자를 빼주던 매너,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적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 비교하면 그는 마치 로맨스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남자 주인공 같았습니다. 교제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최준혁은 수아의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야근하는 날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 따뜻한 핫초코와 김밥 한 줄을 건네주었습니다. 오피스텔 수도꼭지가 샌다고 하자 공구함을 들고 한 걸음에 달려와 세면대 밑에 엎드려 1시간 동안 끙끙대며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감기 몸살로 알아놓은 주말에는 휴가를 내고 달려와 죽을 끓이고 약을 먹여주고 체온을 재주었습니다. 마치 친오빠처럼 세심하게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준혁 씨,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수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 TV를 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최준혁은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잘해주는 건 당연하지. 수아 씨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 수아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교제 1년 만에 최준혁이 청혼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아파트 베란다에 촛불을 가득 켜놓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크지 않았지만 촛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내가 너 책임질게.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프러포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준혁은 수아를 데리고 본가에 인사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황정숙 여사는 경기도 의정부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4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벽지는 누렇게 떠서 일어나 있었고 거실 보일러를 너무 약하게 틀어놔서인지 수아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손발이 시렸습니다. 아이고, 수아 왔구나. 어서 와라, 앉아. 시어머니는 수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마치 도망칠까 봐 겁이 난 사람처럼 억세게 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이한테 들으니까 대기업 다닌다며? IT 회사. 그럼 월급 엄청 많이 받겠네? 수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최준혁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만 마실 뿐 어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 벌어요. 수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요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이 얼마야? 500만 원, 600만 원. 우리 준혁이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중소기업 다니느라 제 어미한테 용돈 한 푼 제대로 못 주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응? 수아의 손가락이 저절로 오그라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물건의 값을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셈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수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 묻지 마. 최준혁이 그제야 입을 열었지만 말리기는커녕 어리광 부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밥이나 먼저 먹자. 수아 배고프대. 식탁 위에는 콩나물 무침, 시금치, 깍두기 같은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두께가 제각각인 삼겹살 구이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수아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너무 말라서 애는 어떻게 낳겠니? 우리 준혁이가 3대 독자라 대를 이어야 하는데 말이야. 수아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어 넘겼습니다. 무슨 맛인지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골 노인들의 흔한 욕심일 거라고,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맞춰가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너한테 상의할 게 하나 있다. 이 집 전세 계약이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지 뭐냐. 무려 5천만 원이나 더 내라는데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겠니? 그녀는 수아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미래의 시어머니 돕는 셈 치고 말이다. 수아는 멍해졌습니다. 5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고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봐야 겨우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수아야, 나도 안다. 갑자기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 돈을 못 구하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떡하니? 준혁이 쟤는 월급도 적은데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고 차마 아들한테 손 벌릴 수가 없구나. 옆에 있던 최준혁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수아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너 곤란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한 분이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어.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응. 수아는 두 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거절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시어머니도 이제 내 어머니가 될 분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수아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준혁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려보며 이건 그저 흔한 가정의 어려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왜 첫 만남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거지? 왜 최준혁은 말리지 않았을까? 시어머니의 그 눈빛은 대체 뭐였지? 다음 날 최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아야, 어제 엄마가 밤새 우셨어. 혹시 내가 엄마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걱정되신대. 돈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넌 이미 소중한 며느리라고 전해달라시더라. 수아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결국 은행 앱을 켜고 2천만 원을 최준혁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알아볼게요. 수아야, 너 진짜 천사다. 고마워. 최준혁은 즉시 감격에 겨운 답장을 보내왔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걱정 마. 수아는 휴대전화를 침대 머리맡에 엎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이건 투자라고.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투자라고. 결혼식은 이듬해 3월, 의정부의 한 평범한 웨딩홀로 잡혔습니다. 말로는 비용 반반이라 했지만 실상은 거의 모든 비용을 수아가 부담했습니다. 드레스 대여비, 식장 예약금, 청첩장 인쇄비, 하객 답례품까지. 장부를 적어보니 얼추 8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최준혁은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며 월급 나오면 준다고 했지만 그 월급날은 결혼식 당일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은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로 얼굴은 화사했고 입술은 산호색으로 눈썹은 유행하는 스타일로 세련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거대한 바위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하실 시간이에요. 도우미가 문을 두드리며 알렸습니다. 수아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치맛자락을 잡은 채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연회장은 평범했습니다. 흰색 풍선과 분홍색 리본이 장식되어 있었고 백합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하객석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구석에 앉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설날에나 입으시는 낡은 양복과 한복을 차려입은 두 분은 잔뜩 주눅이 든 채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치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라도에서 바리바리 싸온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가족들은 가장 눈에 띄는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새로 볶고 반짝이가 잔뜩 붙은 가짜 명품 정장을 입은 채 입가에 경직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친척들이 앉아 있었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연회장이 떠나갈 듯했습니다. 어머, 준혁이 이번에 땡 잡았네. 땡 잡았어. 금팔찌를 주렁주렁 매단 중년 여성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신부가 대기업 다닌다며? 연봉이 1억이 넘는데. 1억. 와, 그게 다 얼마야? 준혁이 놈.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아주 재주가 좋아. 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최준혁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소매 끝만 만지작거리며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은 상투적인 주례사를 읊은 동안 수아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최준혁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저 긴장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신랑 어머니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아 아버지 앞을 억지로 비집고 지나가며 탁자 위에 물컵을 쳐서 쏟았지만 사과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롭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드디어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번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며느리 덕 좀 보고 살겠습니다. 하객석에서 듬성듬성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자리에 서 있는 수아의 입가 경련이 일어날 듯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수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수아야, 오늘 이렇게 증인들도 많으니 내가 확실히 해두마. 앞으로 내 월급 매달 8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보내거라. 나머지는 내 용돈 하면 되잖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순간 수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멈춰버렸습니다. 귀로는 똑똑히 들었지만 뇌가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내 말 못 들었니? 월급 나한테 맡기라고. 며느리가 돈 벌면 시어머니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고향에서는 다들 그렇게 산다. 시어머니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어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돌려 최준혁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터질 듯 붉어져 있었고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처박은 채 구두코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해. 하객석에 있던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 금팔찌를 낀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아야, 너 돈 많이 번다며? 시댁에 좀 내놓는 게 도리지. 내 딸도 시집 가자마자 월급 통장 시어머니 드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예쁨 받고 사는데. 맞아. 젊은 애들이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 어른들한테 효도해야지. 다른 친척들도 덩달아 거들었습니다. 수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끼운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그 반지. 문득 기억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프러포즈 하던 날, 최준혁은 월급을 몇 달 모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카드 명세서가 떠올랐습니다. 오, 주얼리 80만 원 할부 결제. 명세서의 주인은 최준혁이 아니라 정수아,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건 제 신용카드였습니다. 반지를 산 기억은 없지만 카드를 빌려준 기억은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새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만 잠깐 쓰겠다고 가져가서는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던 그 카드. 다음 달, 영원히 오지 않는 그 다음 달. 수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년 동안의 데이트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화 티켓은 제가 샀고 밥값도 제가 냈고 주말 나들이 커피값까지 제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야식이라며 건네준 김밥은 제 편의점 멤버십 포인트로 산 거였고 고쳐준다던 수도꼭지 부품은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였습니다. 아플 때 끓여준 죽은 제 냉장고에 있던 쌀이었고 냄비도 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다정함에는 값이 매겨져 있었고 그 값을 치른 건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져서 무대 위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왜 대답이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냐? 그럼 500만 원만 내라. 그 정도면 됐지? 500만 원 이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입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비웃는 표정들,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눈빛들. 구석에 앉은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계셨습니다. 다시 최준혁을 보았습니다.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고 비굴했으며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초라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변명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명료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시니어 개발자, 새벽 2시까지 버그와 싸워 이기는 프로그래머, 모두가 반대하던 기획안을 기어코 성공시킨 사람. 그녀는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구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장기판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번쩍 뜨이더니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찢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가 정말 효부네, 효부야. 네, 그럴 줄 알았. 하지만 그 전에 수아는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발치해 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고 미리 챙겨온 연결 케이블을 집어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긴급하게 장비를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프로그래머의 직업병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측면에 있는 프로젝터로 걸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케이블을 꽂고 미러링 화면을 띄웠습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화면의 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강타했습니다. 최 씨 가문과의 결혼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보고서.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아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세후 802만 원이 찍힌 그녀의 월 급여 명세서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수입에 관심이 지대하시니 이 자리를 빌려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신규 프로젝트를 브리핑하듯 냉철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제 매월 세후 월급입니다. 화면이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최준혁 씨와 1년간 교제하며 최 씨 집안을 위해 지출한 상세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엑셀표 하나가 떴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준혁 휴대전화, 신용카드 대리 납부, 128만 원. 데이트 식비 및 유흥비, 더치페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제가 전액 부담, 약 347만 원. 시어머니 예단비, 금목걸이와 홍삼 세트, 198만 원. 프러포즈 반지, 제 신용카드 할부 대리 납부, 80만 원. 시어머니 전세 보증금 명목의 차용금 2천만 원. 이상 합계 2,753만 원입니다. 자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어라 말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수아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어머니의 요구대로라면 저는 결혼 후 매달 800만 원을 생활비로 상납해야 합니다. 수아는 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생판 모르는 남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최준혁 과장님, 본인 월급은 얼마입니까? 본인은 얼마를 내놓으실 겁니까? 최준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조회한 최준혁 씨의 신용 보고서입니다. 스크린에 문서 캡처 화면이 뜨고 핵심 데이터에 붉은색 네모 박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월 소득 약 282만 원. 신용카드 부채 1,20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미상환 원금 3,500만 원. 부채 합계 4,700만 원. 수아의 목소리가 서슬퍼런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한테 매달 800만 원 내놓으라고 하신 게 아드님 빚 잔치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참혹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수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처럼 차가운 호선이었습니다. 최준혁 씨가 프러포즈한 직후에 신용조회를 의뢰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라면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하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끼리끼리 귓속말을 주고받는 사람,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까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아야. 최준혁이 그제야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수아의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그 빚은 다 옛날. 수아는 더러운 벌레를 쳐내듯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최 과장님, 대출 기록을 보니 가장 최근에 빌린 게 바로 지난달이더군요. 최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간 색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혼인 취소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결혼 전 중대한 채무 사실을 은폐한 것은 민법상 명백한 사기 결혼에 해당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제품 설명서를 읽어 내려가듯 건조하고 침착했습니다. 이 혼인 신고, 취소 신청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변호사 자문을 마쳤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녀는 프로젝터를 끄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챙겨 넣은 뒤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신 축의금은 다시 받아 가십시오. 입구에 제 직장 동료가 대기하고 있으니 환불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귀한 시간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망설임 없이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기 안 서.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지 못해. 정수아. 이 사기꾼 같은 년. 내가 내 아들 결혼식을 망쳤어. 물어내. 당장 돈 물어내란 말이야.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띵홀에 푹신한 레드카펫을 밟는 구두 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살 박인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고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곁에 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향한 안쓰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수아는 다가가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낡고 색바랜 외투를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들 뒤로 웨딩홀의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통곡 소리와 하객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최준혁이 뒤늦게 쫓아오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흘 뒤, 수아는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으슬으슬한 오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실내화로 갈아 신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법원 등기가 도착했다는 문자였습니다. 수아는 봉투를 뜯어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원고, 황정숙. 피고, 정수아.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결혼식 준비 비용 등 합계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수아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대학 동기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은 수도 없이 겪어봤다는 듯 목소리가 명쾌했습니다. 정수아 씨,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은 승산이 전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삼킨 거 전부 토해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 띄웠던 프레젠테이션 자료, 최준혁의 신용정보보고서, 지난 1년간 최 씨 집안을 위해 쓴 모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압축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참, 하나 더 있습니다. 수아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보안팀 동료에게 부탁해서 예전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했거든요. 그것은 최준혁이 액정이 깨졌다며 새 폰으로 바꾸고 나서 수아의 오피스텔 잡동사니 서랍에 처박아 둔 구형 휴대전화였습니다. 수아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결혼식 날 사건 이후 불현듯 그 전화기가 떠올랐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속에는 메모장 기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친구에게 보냈던 자랑 섞인 문자 메시지의 초안이었습니다. 판교 IT 회사 다니는 여자 프로그래머 하나 낚았다. 연봉이 1억이 넘는다네. 이제 마누라 등골 빼먹고 편하게 살아야지. 크크크. 수아가 그 캡처본을 변호사에게 전송할 때 그녀의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가정법원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무거웠습니다. 수아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피고석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최준혁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한 게 1년 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소개팅에 나왔던 그 남자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원고, 소송 취지를 진술하세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앵무새처럼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가 결혼식 당일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을 입었으며 시어머니는 옆에서 타이밍을 맞춘 듯 훌쩍거렸지만 누가 봐도 삼류 드라마 연기처럼 어설펐습니다. 수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 측 진술 차례가 되자 박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정수아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 측의 행위가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에 해당함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정 안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최준혁의 결혼 전 신용보고서. 4,7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교제 기간 중 피고가 원고 측을 위해 지출한 총금액 2,753만 원에 대한 은행 이체 내역과 카드 명세서. 세 번째, 최준혁이 친구에게 보내려 했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여자 프로그래머 하나 낚았다. 이제 마누라 등골 빼먹고 살아야지.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시퍼렇게 변해 마치 목이 졸린 닭 같았습니다. 최준혁은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 속으로 파고들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종합해 볼 때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전 피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한 재정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 관계를 맺은 뒤 채무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원고 측이 피고에게 편취한 2,753만 원 전액 반환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내놓는 변명마다 박 변호사의 증거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돕는 건 미덕 아니냐며 횡설수설하자 박 변호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미덕은 자발적일 때 성립하는 것이고 기망은 범죄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 차이부터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최종 판결문이 나오던 날 수아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최 씨 측은 2,753만 원 반환 및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판결. 수아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엎어두고 팀장이 설명하는 다음 프로젝트 기획안에 집중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캔맥주 하나를 사서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초봄의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 고개를 쳐박고 있던 최준혁,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우던 순간 손바닥에 배어나오던 식은땀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철없는 며느리로 매도당할까봐, 부모님이 망신당했다고 나무라실까봐, 세상 모두가 시댁 편을 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 남은 맥주를 목구멍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뒤, 최 씨 집안으로부터 2번에 걸쳐 3,053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아는 그 돈을 곧장 정기예금 통장에 넣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과 진심을 갖다 바치고 얻은 수업료치고는 비쌌지만 적어도 되찾아왔으니까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수아가 승진 통보를 받은 날은 서울에 장대비가 쏟아진 직후였습니다. 비에 씻긴 판교 테크노밸리의 공기는 투명했고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 한 구석이 파랗게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아 수석님, 축하드려요. 우리 팀 첫 여성 수석이시네요. 후배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수아는 꽃을 받아 들고 웃었습니다. 수석연구원, 이제 월급여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드디어 분당 오피스텔에 남은 대출금을 몽땅 갚고 온전한 내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은행 앱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대출 완납 증명서가 뜨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아파트.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고 베란다에는 화원에서 사온 레몬 나무 묘목이 연두색 새순을 틔우고 있는 집. 이건 온전히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도 남편의 그늘도 아닌 오로지 그녀 자신이 밤새워 코드를 짜고 버그를 잡아내며 번 돈으로 지켜낸 성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아는 냉장고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동료가 선물해줬지만 아까워서 따지 못했던 술이었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따고 잔을 채운 뒤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아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마음이 이토록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최준혁의 소식은 나중에 예전 소개팅 앱 모임방을 통해 건너 들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품행 불량 및 회사명의 실추를 이유로 그를 권고사직시켰다고 했습니다.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전화번호를 바꾸고 의정부 아파트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싼 고시원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수아에게 수백 통의 카톡을 보냈지만 전부 차단당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수아 회사 앞에서 서성이다 보안요원에게 쫓겨났다고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정수아를 놓친 거라고 하소연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그 이야기를 홍대 고깃집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석님, 화 안 나세요? 그런 쓰레기가 감히 다시 찾아오다니. 옆자리에 앉은 후배가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화 안 나. 정말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이었습니다. 그가 잘 살든 비참하게 살든 그녀가 알바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젊고 활기찬 동료들 틈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으며 통장에는 두둑한 보너스가 들어와 있고 집에는 레몬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은 그보다 더 늦게 들려왔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올려줄 보증금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의정부 시내를 떠나 변두리의 낡은 월세방으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10평 남짓한 그 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곰팡이가 피는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그 결혼식 시어머니라는 소문이 퍼져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습니다.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는 악화되었고 약값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아들이 병원비를 대줄리 만무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시어머니는 저녁거리를 사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아빠진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 사이를 느릿느릿 걷던 그녀의 눈에 계산대 옆 모니터가 들어왔습니다.
광고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흰 셔츠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당당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뒤로 화려한 게임 그래픽이 펼쳐지고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 개발자 정수아. 시어머니는 못 박힌 듯 서서 화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쥐고 흔들어대며 돈줄로 삼으려 했던 며느리는 저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퀴퀴한 동네 마트에서 세일하는 달걀 한 판을 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둑해진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수아의 이야기가 한 여성 잡지에 실렸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의 말투가 시원시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며 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했던 그 결혼식 PPT 사건의 주인공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정수아 씨,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게 두렵지 않으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웠죠.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참으면 어떻게 될까? 매달 800만 원씩 꼬박꼬박 상납하고 시어머니의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겠죠. 남편 빚을 다 갚아주면 아마 또 다른 빚을 만들어 올 겁니다. 아이라도 생기면 도망치지도 못해요. 결국 그 집안에서 제 청춘과 피땀을 다 빨리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선택하셨군요. 반격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손절이었습니다. 수아가 정정했습니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과감한 손절매였죠. 기사가 나가고 제목은 나는 현금 인출기 신부가 되기를 거부했다로 뽑혔습니다. 댓글 창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고 갑니다. 시댁의 월급 통장 뺏길 뻔했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같은 사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아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저 개인의 불행이자 복수극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참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참지 않아도 된다, 도망쳐도 된다, 당신은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요. 창가에 둔 레몬나무에는 어느새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밤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탐스럽게 익은 레몬 하나를 톡 땄습니다. 껍질에서 톡 쏘는 상큼하고 시린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맛이 아닐까?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시고 떨지만 결국엔 향기롭고 달콤한 것. 그녀는 손안에 레몬을 쥐고 탁 트인 밤하늘을 향해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엔드.